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보도도 조금씩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단절했다고 말한 시점 이후에 그 오세훈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적합도나 경쟁력을 따지는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명태균 씨가 이제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뭐 지표로 제시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유리한 거를 그냥 활용을 한 것은 그것도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오세훈 시장도 문제가 되려면 명태균하고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여론조사 해줘. 나 안 좋은 거 있으면 좀 조작도 해줘. 네. 그럼 내가 돈 줄게. 이러한 명확한 증언들이 나와야 되는 게 그런 거는 없이 저런 식의 그냥 활용했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이상한 거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2번 만났다고 했는데 4번 만났잖아. 실제로 횟수가 다르잖아. 네. 뭐 이런 것이 의심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 뭐 2, 3년 전에 허재무 씨를 제가 한 번 만났는지 2번 만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두 번 정도 만난 것 같은데 근데 4번 만난 넌 나쁜 놈. 법률적 문제 있어.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또 무슨 김모 씨라는 이름도 나오고 누구 다른 사람 이름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철원 씨만 만났다면 다른 사람도 왜 이름이 나와? 뭐 예약자 왜 나와? 이러는 거는 강철원 씨랑 다툼이 있기 전에 명태균 씨가 김영선이랑 같이 오세훈 씨랑 만나자고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운전 수행비서가 식당을 예약한 거고 거기에 이제 같이 수행실장이 같이 따라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강철원 씨 외에 다른 오세훈 시장의 핵심 측근들이 명태균 씨랑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도 웃기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강철원 씨랑 싸우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싸운 이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뭔가 이상한데 진짜 이거는 야 거짓말하는 거야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면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또 그 저런 논리 구조를 따라가 버리면 지금 화이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져 있는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는 다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관해서 유죄 판단을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누구를 알았냐 몰랐냐 이거 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명태균을 알았냐 몰랐냐 명태균을 3번 만났냐 2번 만났냐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주변의 정황들과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다소간에 있었지만 다소간에 또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세훈과 홍준표한테 주어진 이 잣대를 만약에 동일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법정에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한 내가 홍준표나 오세훈한테 그런 비판을 하면 너도 옳지 않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은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또 제가 알고 있기는 재판을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판을 가고 있는데 이 재판의 논리들이 사실은 다 이런 식이에요. 누구랑 만났는데 몇 번을 만났니? 3번을 만났니? 4번을 만났니? 알았니? 몰랐니? 4명이 골프를 쳤니? 안 쳤니? 뭐 누구야 쌍방울 누구랑 이재명 측근 누가 친하다더라. 유동규랑 누가 친해가지고 돈이 몇백억이 가지 않았냐?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또 동일한 잣대를 그러니까 정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그런 잣대로 해서 홍준표와 오세훈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려면 동일한 잣대로 이재명도 기준이 같아야 된다. 그 알았니 몰랐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인을 함으로써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좀 부인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쌍방울 알았니 몰랐니 이거는 대북 송금 문제까지 불법적인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이걸 오세훈 시장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금 검사가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상황도 있는데 그리고 관련자들이 지금 유죄받고 징역형 받은 사건도 있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시면 변호사님이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검찰 조사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님과 똑같은 동일선상으로 놓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하셨나요? 저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네. 검찰 수사를 받기 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되고 그 의심에 대해 단서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수사를 하다 보면 증거가 나오게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시 그 논리도 오세훈 홍준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불법 여론조사, 선거에 관한 부정에 관한 불법적인 것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클로가 단서가 나왔어요. 아직 검찰이 수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는 네. 최소한 우리는 여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네. 아직 거기에 여기는 요 정도 단서로는 미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일단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을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데 변호사는요 사법체계를 존중하는 게 역할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법체계가 잘못돼 있다고 지적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도 그런 변호사 저는 비판할 거예요. 인정을 하지 못해요? 아니요 비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시라고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하고 존중을 아니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어요. 대법원에 네. 판결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맞지 않는 게 예를 들어 뭐 비슷한 판례가 있다. 제가 뭐 나쁜 짓을 해서 비슷한 판례가 있다. 제가 그 사람 변호사라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판례를 깨기 위해서 이야기할 거지. 아유 이 판례가 네. 있어요. 싸우지도 마세요. 포기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지 아직 방금 근데 전에 인정을 네.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고 헌재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건 당연히 인정을 해야지. 비판의 영역과 인정을 하지 않는 영역을 네. 좀 구별해야 될 것 같고 그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그 말씀을 꼭 좀 국민의힘 가서 꼭 좀 이야기 좀 저 연락을 많이 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완전 죽일 놈 됐어요.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님의 사법적인 문제들은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이 다른 증언들을 많이 했어요. 예? 유동규 씨라든지 예를 들면은 거기서 중점적으로 일을 했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책임이 있다. 여러 가지 증언도 하고 정황적인 증거도 내세우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때리려고요? 지금 바꾸는 겁니다. 예. 저 사람 못 쳐요. 무슨 네.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이제 기소를 하고 뭐 이제 네. 판결을 받을 때가 됐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 외에는 다른 얘기나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요 무슨 소리세요? 누가 있어요? 다른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니 다른 주장을 하는 주장이 명태균도 뭐가 마찬가지죠. 네. 명태균 씨 명태균도 외에는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있냐 이거죠. 아니 왜 명태균을 빼보이는데? 아니 지금 아니 그- 명태균 당사자니까.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스픽스냐고 여기 지금 네. 이게 혹시 아, 분명히 정치비 선거 보러 왔는데 지금 스픽스 죄송해요. 온 줄 알았다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죄송해요. 제가 약간 좀 논점을 좀 바꿔가지고 네, 네. 진행을 좀 해보도록 얘기가 하겠습니다. 많아요 저희가 네. 준비된 그러네. 게. 그 어제 이제 보니까요 헌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네. 9차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이게 참 재밌었던 광경이 네. 그 윤석열 대리인단에서 부정선거 증거라면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찍은 투표 영지를 제출했는데 접혀져 있던 꾸겨져 그러니까 있던 민경욱 거. 네. 전 의원은 아시다시피 부정선거를 굉장히 강력히 그렇죠. 주장하는 분인데 네. 그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면서 영상을 봤더니 민경욱을 찍은 투표용지를 날 찍었네. 네, 제시를 했습니다. 정필승 변호사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머리에 쓰신 그거 있잖아요. 머리띠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린 바보예요. 그럼 머리띠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변호사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그 변호사들한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뭘 제대로 확인하지도 그러니까요, 네.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본인들이 본인을 생각하기에도 그냥 막 뭔가를 던져야 되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이런 주장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네, 변호사 바보예요. 네, 뭐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제가 월요일에서 화요일 날 넘어가는 밤에 밤을 꼴딱 샜어요. 아 밤을요? 네, 네. 왜냐하면 화요일 오전에 재판인데 월요일 날 증인이 저한테 중요한 증거를 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새로? 증거. 네.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6시간짜리 녹취록인데 그걸 밤새 다 듣는 거야 하나. 오. 그리고 녹취록 만들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지만 요즘은 그래가지고 네. 뉘앙스 같은 다 체크해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변호사는 아,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증거 하나에 내가 믿는 확신이 있으면 그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존재를 하지 못한 뭔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하면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거를 정말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그게 몇 시간짜리가 됐건 이게 몇 분짜리 동영상이 됐건 다 추적해서 봐요. 근데 변호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건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당사자가 약간 좀 허술한 마음가짐에서 돈 받은 네. 사람이니까 오. 일단은 내가 설득이 안 되니까
내가 뭔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이 집단 안에서 바늘을 찾는 거지. 이 안에 바늘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안에 바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집단을 뒤지는데 철저히 뒤지겠냐고. 변호사들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잠깐만 이런 게 있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이 집단 안에 바늘이 분명히 있다고 집단 하나 다 찾죠. 근데 집단 안에 바늘 없는 거 알아요. 그러면 믿음이 안 가.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 집단 안에 바늘이 있으면 집단을 딱 갖다 주는데 내가 믿음이 안 가면 그냥 재판부에 던져봐요. 찾아보세요 하고. 그러니까 그 관련 영상이 이제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투표용지가 그러니까요. 뭉텅이 표가 있다 이런 그렇죠. 거. 예. 결국 이제 본드나 풀 같은 게 이제 떡이 된 것 같은데 그런 용지를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민경 의원이 졌다는 선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길 수 있었는데 졌다니까 본인은 안 찍은 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 민경 찍은 표를 보여주니까 이걸 정확하게. 보는 헌재 재판관들은 부정선거를 의심된다면서 주요 증거로 제시한 변론사항이 이거라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같은 이게. 대리인단인 차기한 변호사들이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네. 바보 같은 짓을 한 거라니까 뭐 우리가 특별히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재판관들. 그럴 수는 있어요. 변호사 입장에서 왜 민경욱 투표용지야. 근데 여기에 뭐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뭐 민경욱이 1번인데 2번으로 나왔다든지 이런 그렇지, 식으로 해서 아예. 아예 이거 뭐 구성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증거가 있다면 거기에 민경욱이 됐건 누가 됐건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뭐 투표율이 60대 40인데 외부에서 표를 만들면서 한 7대 3 정도 조정해가지고 물타기식으로 해서 한두 표 차이를 이기게 그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해외에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뒤지다 보니까 이건 내 이름으로 찍혔는데 이거는 분명히 명백히 위조된 투표용지다 이런 목적에서 증거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게 없이 이거 뭐 구겨져 있고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기 이름이 찍혀 있고 이 증거 가치로서 전혀 없는 증거인데 네. 일반인들이 직관적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기의 주장을 깨버리는 증거가 나오니까 그냥 이걸 보면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저는 그분들 감정이입이 돼요. 저분들 열심히 일하고 선거봇을 글렀고 글렀고 더 이상 일하고 싶진 않고 그게 돈은 혼자서 받았으니까. 이렇게 영상이 플레이가 된다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조대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명색이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그렇죠. 네. 본인의 주장을 재판관 앞에서 합니다. 뭐냐 피의자 그 신문 조소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이제 부인을 하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하지 못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재판관이 이미 4차 변론 기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 했더니 짐 싸가지고 나가는데 자기도 재판관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재판관을 해봤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재판을 해봤으니까. 아 그래요? 재판 해봐서 나온 겁니까? 네. 왜냐하면 본안에서는 이길 방법이었기 때문에 절차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네. 그렇죠. 절차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어필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20일 날 아니 자기네들이 재판을 추가 기일 잡아달래 가지고 18, 20일 잡아준 거 아니에요? 잡았잖아, 양일 잡았지. 근데 20일 날 잡았더니 안 나온다고 그래요. 연기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연기 못 해준다 해요. 그러니까 18일, 20일 날 잡아달라 했더니 헌법재판을 진짜로 잡아줘 버린 거야. 뭔가 절차적인 문제, 우리의 말을 안 들어줘, 우리의 방어권을 무시해. 안 들어줬어야 되는데. 했는데 안 들어줘서 갑자기 잡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20일에 나 20일 날 못 나가니까 그날 연기해 주세요. 연기 못 해요. 나의 방어권을 무시한다, 절차를 안 지킨다 이런 식으로 구성 자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본안으로 못 싸울 것 같은 절차로 싸우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싸우려고 하거든요. 원래 변호사의 3대 덕목이 있어요. 네. 3대 덕목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네. 침소봉대 아전인수 경강부에. 너무 변호사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는 이걸 잘해야 돼요. 먹고 살려면 먹고 살려면도 네. 있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게 논리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한쪽에서 막 우기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가 재판 그것도 생중계가 되고 있는 판사들한테는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화했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재판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침소봉대, 아전인수, 경강부 얘기했는데 그 3대 덕목이라면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윤석열 대리인단이 굉장히 친밀한데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대현 변호사도 뭐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때 이 재판의 4차 변론 때
참석을 안 했는지 참석을 했지만 졸고 있어가지고 그 상황을 몰랐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 있기가 창피하고 쪽팔려가지고 에이 그러면서 나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선생님, 그럴 수도 네. 있죠.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계속 불만 표기하면서 중대 결심할 수밖에 없다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변호인단 사퇴 아니면은 결국엔 불복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재모 씨도 이제 결혼하셨잖아요. 네. 이제 애를 낳고 애 키우다 보면은 네. 막 뭐 자기 요구를 안 들어주면 애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나 삐뚤어질 거야. 나 아. 집 나갈 거야. 막 중대 이런단 결심할 말이야. 거야, 그죠? 너 예. 나가, 예. 너 나가 이렇게. 그럴 때는 아. 그냥 신경 안 쓰고 무시하는 게 답이에요. 무시하는 게 답이야. 근데 그때 막 가가지고 그래 아유, 무슨 중대 결심이야? 그러면 더 삐뚤어져. 나중 되면은 더 크게 삐뚤어져. 아니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안 그래 중대 결심이 뭔지 굳이 찾아가서 물어봤어 석동현 변호사를 그랬더니 하야는 아니래. 하야는 아니에요? 하야는 아니고 우리가 변호인단이 사퇴하는 이런 문제로 또 얘기한 겁니다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하야 카드를 한 번쯤 만지작거릴 수 있다고 저는 그래요? 생각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변호인단한테 물어볼 건 아니죠. 그리고 변호인단이 답할 것도 아니죠. 사실은. 본인들이 답을 하더라고. 예. 제가 오히려 그래서 하야를 생각할 수 있겠다는 의지 조금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게 하야인지 아닌지 본인들이 답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그렇죠. 윤석열이 말하는 말이 나중에 보면 다 반대듯이 약간 좀 그런 기전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카드를 만지작거렸다라는 거는 우리 변호사님이 너무 순수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저 방금 말을 좀 바꿀게요. 김건희가 하야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렇죠. 누가 표현이 좀 만드는지가 정확해야 이건 됩니다. 동의할 수가 있어요. 표현이 좀 미숙해. 왜냐면은 하야 카드를 만질작하려고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 네. 증언, 네. 주장 이걸 다 바꿔야 되거든요. 거리에 있는 지지자들한테 싸우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미안해 너희들은 싸워 난 하야할게 이러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 그랬다면 좀 그건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네.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경강부회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경강부회는 그나마 난 겁니다. 뭔가 이제 끌어다 붙이는 게 그나마 사실에 가까운 걸 끌어다 붙이니까. 근데 이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원래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은 연구관들 중심으로 TF라는 걸 꾸리는데 그 TF에 대해서도 정체성을 의심하는 말들이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 TF에 중국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이거를 공당에서도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논평을 하는 그런 분위기. 그렇죠. 제가 이런 분들의 주장이 뭐가 있는지 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그러니까 올해 좀 한 2달 됐죠. 그때 이게 알고리즘 떠가지고 막 계속 이런 게 나와요?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분 중국인이라고 추정되는 분의 얼굴을 크게 띄워나가지고 실제로? 네. 바로 얼굴을 보니까 중국인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유튜브도 북방계다 있어요. 남방계다.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괴상한 사람들 많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의하면은 그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외국인들 뭐 못하게 국적 검증을 해가지고 강화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거기도 명확한 규정이 있거든. 뭐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걸 다루는 거를 제외하고 그런 걸 법적으로?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외국인도 공무원 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지를 남겨놨는데 이런 식으로 국적 검증 강화 그 강화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미국인이면은 오케이. 너희들은 공무원해도 괜찮아. 근데 중국인 안 돼.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그러네. 이상하잖아. 박근혜 때 문제가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 판사 임용할 때 국정원 직원이 그 신원 조회를 했다고 해서 문제가 국정원 직원이. 그때 우리나라 판사가 그런 판사예요. 이게 중국인이 하고 싶다 해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팩트 체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농구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프랑크퍼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개소리예요. 뭐냐면 개소리와 거짓말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가 거짓말이 있는 사실을 허위로 전달하는 거라면 개소리는 자기가 하는 말을 맞게 하기 위해서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서 하는 말을 개소리거든요. 거짓말은 이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돼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개소리는 가르쳐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알고 하는 거기 통하지 때문에. 않네. 통하지 않아요. 잠든 자는 깨울 수가 있는데 잠자는 척하는 자는 깨울 수가 야 이거 많이 나오는데 뭐가 저 명언 같은 게.
있고 아전인수도 나오고. 아니 근데 오늘 가가지고 써먹어야지. 근데 이런 상황들을 방관하기만은 좀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에 보니까 요즘 무당 유튜버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정치 무당들이 많아졌다는 건데 많아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대한민국 최초 1호 우파 무당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더라고. 그분이 이제 그 게시물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재명 대표에게 을사년에 저승사자가 혼을 떠가는 수가 걸려 있다. 이 사실 굉장히 나쁜 얘기입니다. 울산이 지금 올해인가요? 네, 올해인데 이제 그런 수가 있다고 한 건데 그 조회수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 영상에? 100만. 100만 회야. 와 100만 회면 200만. 100만 회. 바꿨다 울. 아니 진짜로 100만 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들어. 그게 우리가 지금 웃고 떠들고 무시하기에는 이런 가짜 뉴스라든가 엉뚱한 그 쉽게 얘기해 분석들이 이 플랫폼을 타고선 활개를 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거 지금 사실 멈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오늘 100분 토론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양극단화된 극렬한 지지층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주제도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분들을 좀 자중시키고 냉정하게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악마화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서부지법 폭력 사태 나오는 것처럼 폭력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소장님 그런 강성 지지층을 동조하는 게 사실 저는 국힘의 지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는 지지하고 17일에 헌재 앞에 현역 국힘 의원이 36명이 모였거든요. 마이크 든 사람을 보니까 김기현, 나경원 판사 출신이에요. 근데 문영배 사퇴하라, 헌재 각성하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선 두 가지를 알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탄핵은 인용이다. 인용이다. 기각될 거면 왜 거기서 그러고 있겠어요. 인용될 것 같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위헌정당 해산 심판할 때 아마도 위헌정당 해산 청구인 측 변호인이 문영배일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지금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이고 네. 이 헌법기관이 아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내가 비판할 수 있을지 인정은 해야 되고 그리고 인정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국가 공권력이라는 권력이 그 법을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인정 안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그 공권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입법부 그것도 우리나라의 여당이 거기 가가지고 헌법기관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거예요.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치료를 해야 돼.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 질병을 깨달은 이상 치료는 할 거예요. 이 치료 과정에서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가면요. 위헌 정당 마일리지 쌓는 것밖에 안 돼요. 정말로. 이거는 이게 국가기관이 상권이 분립돼 있고 이 분립된 상권이 분립돼 있는 게 천하 삼분지계처럼 공권력들이 분립돼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건데 지금 그 삼권에서 물론 이제 헌법재판부가 사법분이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어찌 됐건 헌법기관이니까 그 대한민국의 국채라고 할 수 있는 헌법기관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이 그것도 누가 중국인이네 아니네 음란물을 받네 안 받네 진짜 뉴스 발굴단이다라고 하면서 가짜 뉴스를 이렇게 뿌리고 있고 거기에다 이 정당은 내란 정당이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2000년대 이후로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데 과거까지 따지고 가면 어떻게 상습범이에요. 재판하면 상습부터요. 특수 아니면 상습부터요. 이런 현상을 대한민국 여당이 하고 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을 대선에서 내란 수계가 우리 바로 전 대표였다라는 말을 못하니까 헌법기관이 잘못된 거지. 우리 성렬이 알고 보면 착한 애예요. 이러고 대선할 그 한계를 얻기 위해서 정말 너무 큰 걸 버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나경원이나 김기현 뭐 이런 분들 권영세 권성도 이런 분들은 대선은 포기하고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당권을 나눠 그때 갖자. 내가 당권을 좀 보겠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층들이나 당원들이 좋아할 만한 일들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메시지만 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대선 포기한 거지. 중도층에서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햇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고개를 계속 의문을 달고 있는데 당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보수파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거 생각이 진짜 좀 맞는 들고. 말씀이에요.
하나만 더 이제 제가 또 보수파 쪽 사람이니까 예. 민주당도 좀 그쪽이요. 양념처럼 좀 공격도 해야 되니까. 네. 국민의힘이나 이런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재를 공격하는 것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임기 만료를 앞둔 문영배 재판관 임기 연장하는 법안을 이렇게 발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것도 그렇게 또 적절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쨌든 헌법에 임기가 다 보장되어 있고 뭐 연임은 가능할 수가 있지만 이런 식의 좀 감정적인 대응처럼 보이는 것은 좀 그것도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좀 그런 생각.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적절하지 네. 않지만 입법부에서 입법 카드로 대응하는 거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 사안일까요? 아니 그런데 네. 지금 헌재 가지고 자꾸 왜 헌재를 언급을 하느냐 공격을 하느냐 막 이런 식의 비판을 진보 진영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냅둬라. 지금은.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정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제가 중에 가장 명언이 뭐냐면 네. 정치인은 반발 앞서가야 된다고 해요. 반발. 네.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뒤처져서도 안 되고 약간 앞에서 국민들을 끌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보면 반발 뒤에 있어요. 에이 무슨 반발 뒤에요. 세 발 뒤. 10발자국 뒤에지 지금. 그러면서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제가 있어요. 생각이 짧았습니다. 빠른 사과. 빠른 사과. 회복이 불능한 상태로 중도 진짜 모습. 뒷걸음질하고. 아니 근데 정말로 선거가 코앞이란 게 그 체감이 되는 상황인데 네. 반발이든 두 발이든 간에 그 격차를 좁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계속 이제 멀어지는 풍경이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네. 듭니다. 네.